일부 충격적인 주말 회동. 여보, 이번 주말에 애들 다 불러요. 남편의 갑작스러운 말에 나는 설거지하던 손을 멈췄다. 결혼 35년 만에 처음 듣는 진지한 목소리였다. 갑자기 왜? 무슨 일 있어요? 할 얘기가 있어서. 큰애, 작은애 부부 다 오라고 해요. 63세, 평생을 성실하게 살아온 남편은 중견기업에서 정년퇴직한 지 3년이 됐다. 그동안 모은 재산으로 왕십리에 20억짜리 아파트와 신촌에 13억짜리 아파트 2채를 갖고 있었다. 나는 남편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대충 짐작이 갔다. 드디어 상속 얘기하려고. 남편은 고개를 끄덕였다. 토요일 오후 2시, 오랜만에 두 아들 부부가 우리 집에 모였다. 큰아들 민수는 39살 대기업 과장으로 일하고 있다. 큰며느리 수진이는 전업주부로 8살 딸아이를 키우고 있다. 둘째 준호는 36살 중소기업 대리로 일하며 둘째 며느리 혜진이는 초등학교 교사다. 아직 아이는 없다. 아버지, 무슨 중요한 얘기가 있으시다고요? 큰아들이 먼저 물었다. 평소와 다른 분위기를 눈치챈 모양이었다. 남편은 차분하게 입을 열었다. 너희들도 이제 나이가 들고 우리도 언제까지 살지 모르니까 미리 정리할 건 정리하려고 한다. 거실에 긴장감이 흘렀다. 왕십리 아파트는 큰애 민수한테, 신촌 아파트는 작은애 준호한테 줄 생각이다. 순간 나는 큰며느리 수진의 얼굴이 환해지는 걸 봤다. 큰아들도 입꼬리가 살짝 올라갔다. 하지만 둘째 며느리 혜진이의 표정은 복잡했다. 7억 차이는 적지 않은 금액이었으니까. 그래도 착한 성품 덕분인지 혜진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요즘 세상에 장남이라고 더 많이 주시는 건 좀. 혜진이가 작게 중얼거렸지만 곧 입을 다물었다. 옆에 앉은 둘째 준호가 아내의 손을 잡으며 눈빛으로 괜찮아라고 말하는 것 같았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잘 관리하겠습니다. 큰아들이 정중하게 말했다. 고맙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둘째도 고개를 숙였다. 평생 부모님이 힘들게 모은 재산인데 이렇게라도 물려주시는 게 감사했다. 다음 주에 변호사 사무실에서 만나자. 서류 작업할 거야. 남편의 말에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저녁 큰아들 부부가 돌아간 후 현관문이 닫히자마자 나는 남편의 진짜 의도를 물었다. 당신 진짜 그렇게 할 거예요? 남편은 의미심장하게 웃었다. 지켜봐요. 이제부터가 시작이야. 변호사 사무실의 서명식. 일주일 후 강남에 있는 변호사 사무실. 이종원 변호사는 남편의 대학 동기로 30년 넘게 알고 지낸 사이였다. 회의실 테이블에는 이미 준비된 서류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다. 자, 그럼 증여계약서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변호사는 차분한 목소리로 서류를 하나씩 넘기며 설명했다. 김민수 씨에게는 왕십리 레미안 아파트 84이 시세 20억 원을 증여합니다. 김준호 씨에게는 신촌자이 아파트 74이 시세 13억 원을 증여합니다. 증여세는 어떻게 되나요? 큰며느리 수진이가 날카롭게 질문했다. 증여세는 수중자, 즉 받는 분들이 부담하시게 됩니다. 다만 5천만 원 공제를 받으시면 그건 저희가 알아서 할게요. 수진이가 말을 끊었다. 20억짜리 아파트를 받는데 증여세쯤이야 기꺼이 낼 수 있다는 표정이었다. 여기 서명하시면 됩니다. 큰아들이 가장 먼저 펜을 들었다. 주저없이 사인을 했다. 큰며느리도 증인란에 서명했다. 둘째 준호는 잠시 망설이다가 아내 혜진을 쳐다봤다. 혜진이는 남편에게 미소를 지어 보이며 고개를 끄덕였다. 괜찮아, 이것도 감사한 일이야. 준호도 서명을 마쳤다. 마지막으로 남편이 서명했다. 나도 배우자 동일란에 이름을 썼다. 축하드립니다. 이제 법적으로 효력이 발생합니다. 변호사가 서류를 정리하며 말했다. 아버지, 정말 감사합니다. 큰아들이 일어서며 깊게 절했다. 하지만 그 절이 어쩐지 형식적으로 느껴졌다. 사무실을 나서며 큰며느리 수진이가 남편에게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다. 이제 우리 집이네. 왕십리 집. 나는 그 말이 마음에 걸렸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서명을 한 지 2주가 지났다. 평소 일요일마다 들르던 큰아들이 연락이 뜸해졌다. 전화를 걸어도 바빠서요, 어머니 하고 짧게 끊었다. 한 달이 지나자 변화는 더 확연해졌다. 어머니, 요즘 왜 이렇게 자주 전화하세요? 저도 바쁘거든요.
큰며느리 수진의 말투가 달라졌다. 전에는 어머님이라고 부르더니 이제는 어머니였다. 말끝도 퉁명스러웠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등산을 갔다가 사고가 났다. 북한산 등산로에서 발을 헛디뎌 넘어지면서 오른쪽 무릎 인대가 끊어진 것이다. 응급실로 실려가서 수술까지 받았다. 나는 급하게 두 아들에게 연락했다. 아버지가 등산하시다가 크게 다치셨어. 지금 서울대병원 정형외과 입원하셨어. 네, 알겠습니다. 둘째 준호는 퇴근하자마자 바로 병원으로 달려왔다. 며느리 혜진이도 학교 끝나고 과일과 식혜를 들고 왔다. 아버지, 괜찮으세요? 많이 놀랐어요. 괜찮다, 괜찮아. 너희들 바쁠 텐데 왜 왔어? 무슨 말씀이세요? 당연히 와야죠. 준호는 그날 밤 병원에서 간이 침대를 펴고 아버지 곁을 지켰다. 하지만 큰아들 민수에게서는 연락이 없었다. 다음 날 오후에야 전화가 왔다. 어머니, 아버지 괜찮으시대요? 무릎 인대 끊어져서 수술했어. 한 달은 깁스하고 있어야 한대. 아, 그러세요? 저희도 가고 싶은데 애가 감기 걸려서요. 병원은 애들 데리고 가면 안 좋잖아요. 변명이었다. 애 없이 와도 되는데. 민수야, 그래도 아버지가. 어머니도 이해하시죠? 바쁘시면 끊을게요. 뚝. 전화가 끊어졌다. 결국 큰아들은 아버지가 입원한 일주일 동안 단 한 번도 병원에 오지 않았다. 전화도 한 통 더 하지 않았다.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나는 그의 눈빛이 점점 차갑게 변하는 걸 느낄 수 있었다. 퇴원 후 한 달쯤 지났을 때였다. 나는 김장김치와 갈비찜, 잡채를 만들어서 큰아들 집에 갖다 주기로 했다. 며느리가 요리를 잘 못한다는 걸 아니까 손녀를 생각해서라도 영양가 있는 반찬을 해주고 싶었다. 왕십리 아파트 앞에 도착해서 초인종을 눌렀다. 누구세요? 인터폰으로 며느리 수진의 목소리가 들렸다. 나야, 어머니. 반찬 좀 해왔어. 아, 어머니. 잠시 침묵이 흘렀다. 어머니, 지금 제가 샤워 중이에요. 그리고 집안도 정리가 안 돼 있고. 괜찮아, 금방 놓고 갈게. 아니에요, 정말 지금은 곤란해요. 문 앞에 놓고 가세요. 제가 나중에 가져갈게요. 문은 끝내 열리지 않았다. 나는 30분을 지하철 타고 와서 무거운 반찬통을 들고 왔는데 현관문 앞에 내려놓고 돌아서야 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오면서 눈물이 났다. 결혼 35년 동안 큰며느리를 친딸처럼 아꼈다. 시집 올 때 살림도 다 해줬고 애 낳고 산후조리할 때도 석 달을 함께 살면서 돌봐줬다. 그런데 이제는 집안에도 못 들어가게 하다니. 집에 돌아오자 남편이 물었다. 반찬 잘 전해줬어? 나는 대답 대신 눈물을 흘렸다. 무슨 일 있었어? 나는 있었던 일을 그대로 말했다. 남편의 얼굴이 굳어졌다. 주먹을 불끈 쥐었다가 펴기를 반복했다. 여보. 됐어. 이제 됐어. 남편은 자리에서 일어나 서재로 들어갔다. 그날 밤 남편은 늦게까지 무언가를 계산하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남편이 말했다. 여보, 변호사한테 전화 좀 해봐요. 나야. 남편이 변호사 친구에게 전화를 걸었다. 왕십리 아파트 담보대출 얼마나 남아있지? 14억 정도 남아있을 거야. 왜? 그거 내가 안 갚아줄 생각이야. 전화기 너머로 변호사의 당황한 목소리가 들렸다. 뭐? 너 큰애한테 그 집 물려준다며? 당연히 대출 정리해주고 물려주는 줄 알았는데? 생각이 바뀌었어. 남편은 차분하게 지난 몇 달간 있었던 일들을 설명했다. 병원에 오지 않은 것, 반찬통 사건, 달라진 태도들. 그래서 이제 계획을 바꿀 거야. 신촌 아파트는 대출이 없으니 준호한테 깨끗하게 주고 왕십리 아파트는 민수한테 주대대출은 그대로 넘긴다. 그럼 실질적으로 민수가 받는 건 6억밖에 안 되는데? 맞아. 그리고 14억 원래 대출 갚아줄 돈으로 준호한테 현금을 줄 거야. 전화기 너머로 변호사의 한숨 소리가 들렸다. 형, 그래도 자식인데. 자식이라고 부모를 무시해도 되나? 평생 키워준 은혜를 계약서 한 장으로 다 잊어버려도 되나? 남편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여 있었다. 계약서에는 왕십리 아파트를 준다고만 써있지 대출을 갚아준다는 조항은 없어. 법적으로 문제 없어. 그렇긴 하지. 준호는 달라.
내가 다쳤을 때 밤새 병원에서 지켰어. 혜진이도 매주 찾아와서 집안일 도와주고. 효도가 뭔지 아는 애들이야. 그날 남편은 은행에 가서 14억을 인출했다. 그리고 둘째 준호를 불렀다. 준호야, 이거 받아. 아버지, 이게 뭐예요? 봉투를 열어본 준호가 깜짝 놀라 눈이 휘둥그레졌다. 14억. 아버지, 이게 무슨. 신촌 아파트하고 합쳐서 27억어치를 너한테 주는 거야. 형은요? 형은 형대로 20억짜리 아파트 받았잖아. 하지만 그 집은 대출이. 그래, 14억 대출이 있지. 그건 형이 알아서 해결할 문제야. 준호는 말을 잇지 못했다. 아버지, 저는 이렇게 많이 받을 자격 있어. 너는 효도가 뭔지 아는 아들이니까. 남편이 준호의 어깨를 두드렸다. 형한테는 말하지 마. 때가 되면 형도 알게 될 거야. 그로부터 3개월이 지났다. 어느 토요일 아침 초인종이 요란하게 울렸다. 문을 열자 큰아들 부부가 서 있었다. 두 사람의 얼굴은 창백했고 눈가는 퉁퉁 부어 있었다. 아버지. 민수가 현관에 무릎을 꿇었다. 옆에서 며느리 수진도 따라 무릎을 꿇었다. 제발 도와주세요. 아버지. 무슨 일이야 갑자기. 남편은 태연하게 물었다. 대출이요. 왕십리 아파트에 14억 대출이 있는 걸 몰랐어요. 매달 이자만 1,000만 원씩 나가요. 민수가 울먹였다. 그래서 아버지가 당연히 대출 갚아주실 줄 알았어요. 깨끗한 집을 주실 줄 알았다고요. 수진이가 소리쳤다. 남편은 천천히 소파에 앉으며 말했다. 계약서 다시 읽어봤어? 네. 대출을 갚아준다는 조항이 있었어? 민수는 입을 다물었다. 없었지. 나는 왕십리 아파트를 준다고만 했어. 대출 포함해서. 아버지, 그래도 뭐? 너희가 나한테 한 게 뭔데? 남편의 목소리가 차가워졌다. 내가 병원에 입원했을 때 한 번이라도 왔어? 전화 한 통이라도 제대로 했어? 그건 바빠서. 아버지가 수술대에 누웠는데 바빠서. 민수는 고개를 숙였다. 어머니가 정성껏 만든 반찬 갖다 드렸을 때 문도 안 열어줬지? 현관 앞에 놓고 가라고 했지? 수진이 얼굴이 새하얘졌다. 죄송합니다, 아버지. 정말 잘못했어요. 이제 와서 잘못했다고? 계약서 쓰고 나서 너희가 어떻게 했는지 다 봤어. 남편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 집이 너희 거라고 생각하니까 우리한테 함부로 했지. 효도는 계약서 쓰기 전에 하는 거야. 아버지, 제발. 준호는 달랐어. 그 애는 계약서 쓴 후에도 더 효도하려고 했어. 그게 진짜 효도야. 민수가 얼어붙었다. 준호는 얼마나 받았는데요? 준호? 신촌 아파트 13억하고 현금 14억, 총 27억 받았지. 뭐라고요? 수진이 비명을 질렀다. 14억 현금은 원래 너희 대출 갚아주려고 준비한 돈이었어. 근데 생각을 바꿨지. 아버지, 제발이요. 한 번만 용서해주세요. 민수와 수진은 그날 이후로도 매주 토요일마다 찾아왔다.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며 용서를 빌었다. 대출이자만 월 1,000만 원이에요. 저희 월급으로는 이자도 못 갚아요. 그동안 모아둔 돈 다 쓰고 있어요. 이러다가 집도 날아가요. 하지만 남편의 마음은 완강했다. 내가 너희한테 해줄 수 있는 건 다 해줬어. 6억 가치의 집도 물려줬고. 6억으로 어떻게 살아요? 너희 준호는 자기 힘으로 살고 있더라. 너희도 그렇게 살아. 남편은 단호했다. 어느 날 저녁 나는 남편에게 조심스럽게 물었다. 여보, 그래도 우리 아들인데 너무 가혹한 거 아니에요? 남편은 창밖을 보며 말했다. 당신은 반찬통 들고 갔을 때 어떤 기분이었어요? 서러웠죠. 나도 그랬어요. 병원에 혼자 누워있을 때, 아들이 전화 한 통 안 할 때, 남편의 목소리가 떨렸다. 우리가 평생 뭐하고 산 건지 알아요? 저 애들 키우느라 우리 인생을 다 바쳤어요. 그런데 고작집 한 채 준다고 계약서 쓰니까 우리를 무시하더라고. 민수가 고통받는 거 나도 마음 아파요. 하지만 더 마음 아픈 건 우리 아들이 부모를 무시하는 나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남편이 나를 돌아봤다. 6억이면 적은 돈 아니에요. 평생 해줄 만큼 해줬어요.
이제 자기 인생은 자기가 책임져야죠. 그게 어른이에요. 나는 남편의 손을 잡았다. 당신 생각이 맞아요. 우리도 우리 인생을 살아야죠. 6개월 후, 우리는 경기도 가평의 작은 아파트로 이사했다. 30평짜리 깔끔한 집이었고 베란다에서는 북한강이 보였다. 여보, 상추 좀 봐요. 이렇게 싱싱하게 자랐어요. 남편이 텃밭에서 상추를 한 알음 따왔다. 우리는 주말마다 텃밭을 가꾸며 지냈다. 토마토, 오이, 고추, 상추. 손수 키운 채소로 밥상을 차렸다. 어머니, 아버지 왔어요. 둘째 준호와 혜진이가 찾아왔다. 손에는 과일 바구니를 들고 있었다. 어머, 준호야. 혜진이도 왔네. 들어와, 들어와. 아버지, 텃밭 정말 잘 가꾸셨네요. 토마토 엄청 빨갛게 익었어요. 그래? 가져가. 많이 따가. 우리는 함께 점심을 먹었다. 텃밭에서 딴 채소로 만든 샐러드와 된장찌개, 보쌈. 아버지, 어머니. 덕분에 저희 잘 살고 있어요. 준호가 정중하게 말했다. 당연한 거지. 효도하는 자식은 복 받는 법이야.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하는데 초인종이 울렸다. 문을 열자 민수와 수진이 서 있었다. 몇 달 사이에 많이 초췌해진 모습이었다. 아버지, 또 왔어? 집을 팔았어요. 왕십리 아파트. 민수가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20억에 팔아서 14억 대출 갚고 6억 남았어요. 그 돈으로 인천에 작은 아파트 샀어요. 잘했네. 아버지 말씀대로 능력껏 살기로 했어요. 수진도 고개를 숙였다. 정말 죄송했어요, 아버지, 어머니. 저희가 너무 욕심이 많았어요. 나는 그들을 물끄러미 바라봤다. 예전의 거만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들어와. 밥이라도 먹고 가. 아니에요. 저희는 그냥 인사드리러 왔어요. 민수가 말했다. 앞으로 열심히 살게요. 그리고 다시는 부모님을 무시하는 자식이 되지 않을게요. 형. 안에서 준호가 나왔다. 준호야. 형제가 마주봤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형, 같이 점심이나 먹어요. 아니야. 우리는 가야 돼. 민수가 돌아서려다가 다시 아버지를 봤다. 아버지, 제가 깨달았어요. 효도는 계약서 쓰기 전에 하는 거라는 거.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민수 부부가 떠나고 남편은 다시 텃밭으로 나갔다. 여보, 괜찮아요? 괜찮아요. 저 애들도 이제 배웠을 거예요. 남편이 상추를 뜯으며 말했다. 우리는 우리 인생을 살면 돼요. 자식들 인생은 자식들이 책임지는 거고. 그래도 마음이 아프죠? 아프죠. 하지만 더 아픈 건 자식이 버릇없이 크는 거예요. 저녁이 되자 우리는 베란다에 앉아 북한강을 바라봤다. 노을이 강물에 비쳐 반짝였다. 여보, 이제 우리 손자들 생각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손자들은 아들들이 키우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노후나 챙기면 돼요. 남편이 내 손을 잡았다. 평생 자식 키우느라 우리 인생 다 바쳤잖아요. 이제 우리가 우리를 위해 살 때예요. 맞아요. 우리도 우리 인생이 있죠. 그날 밤 나는 일기장을 펼쳤다. 오늘 민수가 다녀갔다. 많이 달라진 것 같다. 그래도 아직은 용서하기엔 이르다. 자식은 평생 부모의 은혜를 모르고 살다가 자기가 부모가 되어서야 깨닫는다고 했다. 민수도 그렇게 배우겠지. 우리는 이제 우리 삶을 산다. 텃밭을 가꾸고 강을 보며 준호처럼 효도하는 자식과 함께 웃으며. 효도는 계약서가 아니다. 마음이다. 2년 후. 민수는 인천의 작은 아파트에서 악착같이 일하며 살고 있었다. 회사 일외에 주말에는 배달 아르바이트까지 했다. 수진도 편의점에서 일을 시작했다. 그들은 이제 매달 부모님께 용돈을 드렸다. 많지 않은 금액이지만 성의를 다했다. 어느 일요일 민수는 가평까지 찾아가 텃밭 일을 도왔다. 아버지, 이 고추 따면 되죠? 그래, 빨간 것만 따. 아버지와 아들이 나란히 밭을 매는 모습을 보며 어머니는 미소 지었다. 여보, 점심 먹고 가라고 해요. 그래요. 오늘은 같이 먹죠. 식탁에는 네 식구가 둘러앉았다. 예전처럼 화기애애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가족이었다. 아버지, 죄송해요. 그리고 감사해요.
뭐가? 가르쳐 주셔서요. 효도가 뭔지, 부모가 뭔지. 남편은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 알았으면 됐어. 앞으로 잘해. 창밖으로 북한강이 유유히 흘렀다. 상처는 남았지만 치유는 시작되고 있었다. 효도는 계약서가 아니라는 것. 그것을 깨닫는데 민수는 2년이 걸렸지만 이제라도 깨달은 것에 감사했다. 그리고 부모는 여전히 자식을 사랑하고 있었다. 다만 이제는 자기 자신도 사랑하는 법을 배웠을 뿐이다.